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1일 토요일 저녁 9시 7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영상 녹화 쉬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안 좋았던 건 아니고 그 전날 굉장히 급하게 많이 급등을 했었죠.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살짝 하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방 진입의 신호다. 야, 단기 고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직은 고점 확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계속 상방 우세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삼각 수렴형이었죠, 그죠?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이거를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면서 급등을 한 거고 그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나온 겁니다. 단기 바닥은 지난주였나? CPI가 발표가 되면서 연휴 전에, 그죠? CPI 발표된 날에 엔비디아 젠슨왕 사장님이 좋은 발언을 하면서 증시가 단기 바닥을 만들면서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삼각 수렴형 내에서 오르다가 얼마 전에 FOMC 회의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삼각 수렴형을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뚫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 그 피로감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일단은 삼각 수렴형을 위쪽으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승세가 훼손된 게 아니고 단기 고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주식시장이 좋을 수 있다 라는 게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장이 약합니다. 대장이 누구죠? 엔비디아, 나스닥, 혹은 AI, 빅테크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얘네의 건강 상태가 조금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경계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따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긴 하겠지만은 어젯밤에 이런 움직임은, 어젯밤에 이런 증시의 부진은 사실 좀 굉장히 공격적인 역발상 혹은 하방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날은 사실 그냥 지나치기는 조금 어려운 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위험 감소 성향이 큰 투자자분들은 어젯밤 같은 날 하방 진입을 조금은 고려해보거나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는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일단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분위기는 좋은 것, 아직까지는 상방,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은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특별히 주식시장을 흔들었던 이슈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기사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급등 후 피로감에 보합권 등락 써 있습니다. 혼조 마감했다라고 되어 있죠. 급등 후에 지금 가벼운 조정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관점이에요. 저도 좀 전에 보편적인 관점이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파생 상품 만기와 관련해서 시장이 혼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생 상품 만기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별일 없이 그냥 조용히 잘 지나갔습니다. 그 전날 급등했던 것이 하여튼 피곤하긴 했나 봐요. 주식 시장이 혼조했다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그 생각을 해보면요,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다 어떤 혼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정한 어떤 테마가 있어갖고 그런 테마를 바탕으로 해서 이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주식 시장이 일관적인 어떤 한쪽 일관적인 방향성을 보인 게 아니고 그냥 제각각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혼조 마감했다 이거고요. 주식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그래도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 혹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만한 그런 소식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연준 월러 이사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는 게 훨씬 빠르다. 그래서 내가 빅컷을 지지했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떤 쇼킹한 발언, 서프라이즈한 발언,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가 2020년에 3월 달에 났고요. 전염병이 난 이후에 유동성 파티를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그 뒤로 우리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아질 수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준이 50bp 인하 한 거 좋긴 좋은데, 고용시장이 둔화된다라 해서 50bp 인하 한 거 좋긴 좋은데 50bp 인하를 한 것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살리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대부분 좀 많이 깔려 있긴 합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정설인데요. 월러이사가 어젯밤에 처음으로 이런 정설에 도전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빨리 둔화가 되고 있어
라고 한 이런 발언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보는 이런 관점에서도 이제 약간씩 변화가 나타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기준금리 인하가 된 이후로 지금 어떤 시장에 뭐 큰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날랑 말랑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그죠? 이번 주에 FOMC 회의에서 50bp 인하했잖아요. 50bp 인하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어쨌든 그 첫 번째 금리 인하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통화 정책의 큰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이게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질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로 의사도 저런 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내 머리를 좀 복잡하게 좀 많이 굴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이 살짝 달라졌다, 뭐 이런 겁니다. 통상적으로 저런 발언을 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 예상보다 너무 약하다 라고 했다라면은 원래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나요? 금리가 떨어지는 게 맞겠죠? 그리고 달러도 떨어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금리는 일단 뭐 살짝 올라가는, 어쨌든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금리 강세 이런 현상이 그 실질적으로 나타났고요. 달러도 의외로 조금 강한 이런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지만 시장에 미친 영향은 일단 좀 제한적이긴 했습니다. 오히려 청개구리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싶긴 합니다. 이따가 자세히 좀 살펴볼 거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좀 중요했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원러도 비둘기가 되나 국채 달러 올랐다 이렇게 뭐 써있는데 이건 약간 좀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따 제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뭐 그 원러 의사의 발언이 조금 좀 그 임팩트가 좀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엔화가 급락했습니다. 엔화가 급락. 그 일본은행 총재 우에다 총재의 연설 내용이 외환 시장에는 조금 영향을 좀 미치기도 하긴 했는데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좀 보자면요. 10월에 금리를 올릴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는 미리 말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라면서 라고 했죠. 그럼 사실상 이제 10월 달에 금리 안 올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긴 합니다. 미리 말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10월 달에 금리를 올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은 엔화나 이런 데에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게 되겠죠. 하여튼 근데 뭐 엔화의 움직임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에다 총재의 발언 이런 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이 연준이 50bp 인하를 한 순간부터 지금 탁 하면서 일단 방향성이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에다 총재의 발언이 이런 움직임을 조금 더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엔화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엔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주식시장에 일단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죠. 엔화가 강세가 나타나는 게 주식시장의 요즘 부정적인 요인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변화가 있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에 뭐가 직접적으로 막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은 일단 뭐 잘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채권시장 보시면 10년물 국채 선물인데요. 보시다시피 보합에서 마감했죠. 음봉이죠. 원러이사의 그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계속해서 채권시장의 조정, 그러니까 금리가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 건 지속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바닥이 나왔냐? 바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으나 아직까지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가 보이지 않아서 조정이 좀 더 지속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조정이 지속될 수 있다. 어디까지 조정이 지속될 수 있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61선 부근까지 뭐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건 30년물 선물인데요. 30년물 선물은 좀 더 명확하게 약하죠. 이 초록색 진한 선 21선인데 이런 21선을 두 번 연속 깼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것은 조정이 더 심화되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렇다면 다음번에 목표치는 아마 61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측은 합니다. 근데 워낙 채권시장이 강해가지고요. 정말 61선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기는 한데 어쨌든 분명히 강하긴 강합니다. 눌림시 매수인데 지금은 조정 진행 중이니까 조정이 끝나는 타이밍을 잘 노려보시면은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고 달러 인덱스는 안 봤죠. 달러 인덱스는 뭐 그냥 혼조했는데 조금 강했습니다. 원러인사의 발언,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면 달러 약세가 나타날 만한데 조금 상승 마감했죠. 하여튼 그 달러가
달러가 약간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일단 계속 가기는 갈 것 같아요. 좀 추세적으로 좀 일단 가긴 갈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요렇게 박스권이잖아요. 이 박스권을 지금 이제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력이 잘 안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연준이 50bp 인하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레벨이 다운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점들은 일단 이런 점들은 위험 자산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을 어떤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긴 있습니다.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위험 자산에 긍정적이다라는 건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눈에 보이는 건 달러는 아직까지는 일단은 큰 방향성은 없고 박스권입니다. 다만 이제 50bp 인하했고 원로이사가 그런 발언까지 하니 달러가 조금 약세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추세적인 약세는 보통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긴 있는데요. 근데 달러의 약세가 미국 경제 둔화를 의미한다라면은 그건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일단 추세적인 약세로 갈 것 같은 그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일단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일정 제가 좀 살펴봤는데 다음 주는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거가 대부분 주 후반에 몰려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때가 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될 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밤에 다음 주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하여튼 9월 27일 금요일 날에 뭐가 있냐면은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게 조금 중요할 수 있겠죠. 월러 이사가 물가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빨리 둔화되는 게 뭐 우려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 지표가 만약 또 너무 많이 급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경제가 너무 빨리 둔화된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또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는 거죠. 잘 보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다음 주는 이 목, 금 이때가 중요합니다. 목요일 날은 미국 경제 성장률 발표와 내구재 주문? 듀레이블 굿즈 오더니까 아마 뭐 내구재 주문이라고 해석하면 될 거예요. 요거 내구재 주문 요런 것도 미국 경제의 건강을 살펴보는 지표니까 하여튼 목요일 금요일 날에 지표 발표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뭐 파월 의장 발언 이런 것도 대부분 주 후반에 몰려 있죠. 이것도 목요일이네요. 하여튼 그래 요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젯밤 이제 주식시장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 내용은 보시다시피 일단 분위기는 안 좋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았고요. 그리고 어젯밤은 러셀 지수가 좀 많이 빠졌네요. 그죠? 러셀 지수가 1% 넘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하여튼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골고루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뭐 물론 러셀 지수가 좀 더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보시면 반도체에서 보셔야 될 게 엔비디아가 약하다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퀄컴이 약하다 이런 것들 하여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았다 이 정도 가볍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좀 자세히 해볼게요. 뭐 언제나 뭐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100지수 기준으로 해서 일단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어젯밤 이제 일봉인데 삼각 수렴형은 분명히 돌파 한창 했죠. 그리고 나서 가벼운 하락한 거니까 이거를 고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그죠? 잘 올라가는 건전한 조정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에 대한 목표치는 거의 전고점까지 열려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매우 건전합니다. 아직까지 뭐 분봉 이런 걸 봐도 당연히 이게 뭐 하방 진입의 신호 그런 게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단기 고점 그런 가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점 높아지고 있고 단지 그 전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모습들 보면은 굉장히 좋긴 합니다. 다만 근데 이쯤에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 나스닥 100 차트죠? 지금 보고 있는 차트를 만약에 뒤집어서 보면 어떤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보면요. 이게 삼각 수렴형이고 아래쪽으로 붕괴가 된다. 그러면 더 떨어지겠다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이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다시 살아난다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삼각 수렴형이라는 것은 그저
삼각 수렴형은 이 삼각형 끝에서 이렇게 방향성이 정해지는 이런 게 삼각 수렴형이잖아요. 그죠? 삼각 수렴형의 끝자락에서는 사실 속임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증시, 코스닥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런 게 좀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요. 간혹가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삼각 수렴형이 이렇게 있다. 여기서 지금처럼 이게 위쪽으로 한번 나스닥이 확 쏘아 올렸어요. 확 쏘아 올렸는데 그 다음날 훅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확 틀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미국 증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 자리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얘가 살아나게 된다라면은 이건 뭐다? 어떤 중기적인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중바닥형을 만들게 되는 거고 삼중바닥형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꺾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떤 중기적인 추세, 장기적인 추세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꺾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보신 이 차트는 뭐죠? 나스닥 100을 뒤집어 놓은 거였고 원래 이게 나스닥 100 차트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놓고 보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보니까 다중고점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자칫해서 잘못 꺾이면은 나스닥의 추세가 생각보다 빨리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큰 꿈을 가지신다. 나는 어떤 큰 하락을 한 숟가락을 떠먹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 쉽게 넘어가긴 좀 어렵죠. 그죠? 하방 베팅 한번 위험하지만 뭐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좋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아직 단기 고점이라고 제대로 확인도 안 됐으니까요. 얼마든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죠? 다만 이제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시겠다는 욕심쟁이 투자자분들이 계실 수 있죠. 저도 욕심이 그득그득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뭐 그런 투자자분들은 이런 데서 하방 베팅을 생각하거나 뭐 일부 조금씩 진입을 해보거나 그런 것도 할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 제가 이제 나스닥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는 나스닥의 구성 종목인 대장이 맛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린 것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나스닥의 대장이 누구냐?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그죠? 엔비디아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같이 이어서. 엔비디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인데 얘는 삼각 수렴형 위쪽으로 넘어간 거 그런 거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전고점에도 도달하지 못했고 21선, 61선 여기가 어떤 무거운 저항이잖아요. 지금 여기도 못 넘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는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장이라고요. 그죠? 얘가 잘 나가야 결국 나스닥이 잘 나갈 거 아닙니까? 갑자기 애플이 잘 나가거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길 생각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어쨌든 엔비디아가 잘 나가야 되긴 될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어젯밤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 여러분들 이거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죠. 5일선을 살짝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이거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위험한 모습이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엔비디아 분봉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가 많이 달려 있어 갖고 분봉이 제대로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엔비디아 인버스가 있어요. 엔비디아 인버스 상품이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요거 분봉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30분봉 보고 계시는데, 이거는 엔비디아 차트를 뒤집어 놓은 거겠죠. 그죠? 이런 것들 분봉을 보시면은 제법 하방 경직성을 잘 만들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저항을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얘가 올라가는 거겠지만, 아직 저항을 넘어가진 못했습니다만은, 나스닥의 엔비디아 하방 상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떤 다중바닥형의 힘을 잘 모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일봉 상황에서 조금 좀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 엔비디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차트라고요. 근데 분봉에서도 그렇게 잘 버티고 있다라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어쨌든 엔비디아를 좀 보면은 어쨌든 이것도 뒤집어 놓고 보면 이런 모습인데 엔비디아 뒤집어 놓고 보면 이런 모습인데 얘도 충분히 다중바닥형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이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 얘가 이렇게 살아나 버리면 기울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대장이란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얘가 이렇게 약하다면은 나스닥도 지금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다시 정상적인 차트로 다시 돌려놨고요. 하여튼 분봉을 봐도 좀 불안한 모습이고 일봉상으로 봐도 여기 저항도 못 넘고 있고
저항 덩어리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낮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거를 충분히 좀 생각은 해볼 수 있는 때라고 봅니다. 나스닥 지수는 다행히 강한데 엔비디아가 약합니다. 엔비디아가 약하면 또 뭐가 약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지수가 약할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내려오던 추세선을 다행히 돌파한착을 해놓은 모습이라 아직은 엔비디아보단 건강하긴 합니다만은 엔비디아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도 당연히 죽겠죠. 지금 일단 아직까지 뭐 나스닥 지수나 뭐 반도체 지수나 이런 지수들은 당장 어떤 위험 신호가 없습니다. 아직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고 하긴 어려우나 이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가 힘이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 야 이러면 나스닥 지수나 반도체 지수도 한 번쯤 좀 쿵 하면서 자빠질 위험이 있지 않겠냐 라는 거를 이제 충분히 좀 실질적으로 경계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까지 나스닥이 단기 고점이 확인된 건 아니나 조금 고위험을 감수하실 분들은 여기서 하방 베팅까지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전에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던져본 거예요. 이제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엔비디아가 자빠지면서 진짜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다시 삼각 수렴형을 붕괴시킨다라고 한다면은 빨리 돼야 됩니다. 빨리. 여기서 자꾸 시간을 끌면은 그런 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 계속 시간 끌면서 이 삼각 수렴형을 위쪽으로 안착한 거를 계속해서 이 위에서 굳혀버리면은 여기서 굳히기가 들어가면 계속해서 그냥 잘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당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때 잘해야 됩니다. 이때 빨리빨리 이 위기를 극복해야지 만약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때 막 시장이 연속적으로 막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거는 제가 엔비디아를 보면서 하는 어떤 기후, 그죠? 어떤 그런 좀 극단적인 좀 경계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이게 보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단기 고점은 안 나왔으니까요. 뭐 어떤 움직임은 단기 고점 나오고 나서 해도 뭐 늦지가 않습니다. 아직 고점 확인은 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우 건전해요. 네. 다 봤고요. 특히 S&P 지수는 어떻습니까? 매우 좋은 모습이긴 하죠. 그죠? 네,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고점도 높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심지어 삼각 수렴형도 그죠? 얘도 삼각 수렴형 요렇게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극복했잖아요.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변동성 지수 어떻죠?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 어젯밤 내용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잘 죽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당장 눈에 띄는 그런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위험은 없지만 이제 엔비디아 차트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점들이 어떤 좀 매우 위험한 고위험 어떤 하방 베팅의 근거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일단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뭐다? 고점이 아직 안 나왔다 이겁니다. 고점이 안 나왔고요. 저점은 나왔고 고점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단 우상향의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인 대부분의 분들은요. 일부 이제 조금 욕심꾸러기, 조금 좀 욕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쯤에서 혹시나 하방으로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경계심 정도는 가질 수 있고, 진짜 욕심 많으시면 여기서 이제 하방 베팅을 일부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아이디어 정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엔비디아가 너무 약한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한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말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야, 여기서 더 빠지려면은 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쯤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부분 거의 다 빠졌다라고 봐야 되고 더 빠져봐야 더 좀 빠지기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일단 코스피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근데 나스닥, 엔비디아 큰형님이 만약에 맛이 간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억울하지만 여기서 더 빠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점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사실 삼성전자 아직 바닥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좀 경계해서 보셔야 될 점이긴 해요. 이쯤이면 다 빠지긴 이쯤이면 특별한 일 없으면 다 빠지긴 했을 겁니다. 바닥이 나오긴 나올 텐데 이 정도 가격대면 바닥이 나올 만한데요. 근데 어쨌든 그죠? 지금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쨌든 뭐든 바닥이 확인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기서 만약 엔비디아가 맛이 간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뭐 그래서 한국 증시도 뭐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특히 코스닥은 일단 뭐 계속해서 일단 좋게 볼 수가 있긴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제약 바이오 지수가 돼버렸으니까.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에 의해서만 움직이니까
계속해서 좋다라고 봐주면 되긴 되겠고요. 그죠? 어쨌든 아직까지 어떤 위험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좋게 보자. 다만 엔비디아가 너무 약한 것을 경계 정도 해보자. 이런 이야기 정도 좀 드려봤습니다. 원자재들 뭐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금값 잘 올라가고 있고 금리 인하하면서 금값이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국제유가는 국제유가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딱히 빠질 생각이 없죠.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나타내고 있다. 국제유가는 21선 이제 이 정도면 안착한 것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어떤 장기적인 추세가 이미 이렇게 꺾여 내려오고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을 생각하시면서 일단 좀 그죠? 너무 계속해서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국제유가도 더 올라가고 있다.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 뭐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좀 내용들을 좀 다 봤고요. 하여튼 한국 증시 고점 안 나왔다고요. 그죠? 한국 증시도 일단 당분간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엔비디아 이런 점들은 좀 우리 경계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